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인 디파이 농부 조 선생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출연해 주셨는데 네.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다들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어떤 SNS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이제 케이블 TV 이런 곳에 나가서 뭔가 한다고 하니까 되게 흥미롭게 봐주셨고요. 네. 다른 것보다 가족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오늘은 이제 디파이 탄생과 네. 시장 방향성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볼 텐데요. 네. 네, 먼저 디파이는 저번 주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부터 좀 네.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디파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저희가 서로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다. 전통 금융은 결국에는 운영하는 주체가 있지만 이 탈중앙 금융은 이제 운영하는 어떤 기구나 어떤 규제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활동하는 그런 금융 시장이다. 근데 사실 이게 디파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파이 역사를 이제 한번 논해 보고자 하면은 사실 2009년 도부터 이제 좀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2009년 1월달에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디지털 자산이 이제 화폐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나레이티브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엄청난 큰 호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지지자들이야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많은 사람들이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하게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활용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하지만 이제 2015년도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체인이 나오고 나서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네. 이더리움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제 체인인데 이 안에 있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어떤 거래를 이뤄낼 수 있는 구조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P2P 구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 내에 어떤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앱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들이 활용처가 생겼으니 이제는 화폐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그 주제를 던졌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거를 조금 네. 정리를 해보면 네. 원래는 그 비트코인으로는 사실 송금, 가치 저장 요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거보다 좀 더 다양하게 써보자라고 해서 나온 이제 체인이 이더리움이라는 체인이고요. 네. 그게 요즘에 얘기하는 머지 업데이트의 그 이더리움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게 어떤 금융, 네. 네. 그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해주고 이런 네. 것들이었고 네. 뭐 그런 내용의 어떤 섹터를 디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정확히 말씀 주셨고요. 결국 사람들이 이제 P2P 거래 어떤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걸 가장 먼저 개발을 했냐라고 보면은 결국 금융을 먼저 개발을 했고 이 금융을 지금 현재 탈중앙화 금융이라 부르고 있고 네. 저희는 줄여서 디파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디파이의 첫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디파이에서 첫 번째 이제 출시한 이제 프로토콜은 이제 메이커다오라는 이제 프로토콜이었어요. 2017년도에 이제 출시한 어떤 프로토콜인데 네. 이것들이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2를 그러니까 인터넷 달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이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필요한데 기존의 달러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인터넷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자산 기반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고 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3의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게 되면
이제 3달러 가치의 어떤 그 다이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해 주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왜 굉장히 중요했냐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여 그다음에 탈중앙 금융에서 머니마켓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단기적으로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궁금해했었습니다. 예, 지금 설명하시는 와중에 화면에 그림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신 건가요? 어디서 난 그림이죠? 제가 누군가 되게 잘 그린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네. 그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좋습니다. A라는 사람이 1달러의 어떤 1달러 가치의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메이커다오라는 프로토콜에 이제 예치를 하게 되면요. 네. 이제 메이커다오는 그 1달러의 이제 이더리움 가치만큼 상응하는 이제 100달러의 어떤 1달러의 어떤 다이라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담보하는 자산보다 조금 더 가치를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LTV가 낮게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빌려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령 네네. 이제 우리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으면 네. 빌릴 수 있는 돈이 뭐 한 2억이나 1억이나 뭐 많으면 3억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담보 맞습니다. 가치보다 조금 빌려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담보 네네. 가치보다 이제 적은 숫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를 발행해주고 네. 이더리움은 또 디지털 자산이 이제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수준의 이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청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엔 프로토콜이 다시 이제 담보 자산을 회수하는 절차로 이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이 그림을 보니까 누가 종이에 이렇게 차근차근 그리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네. 좀 이렇게 직접 또 준비를 해 주신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후에는 이게 이제 메이커다오가 제일 첫 번째 디파이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뒤에는 이제 어떤 프로토콜들이 또 뒤에 네. 나왔나요? 2018년으로 좀 한번 돌아가 보면요. 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메이커다오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다이라는 걸 발행을 했고 그러면 이 다이의 그러면 사용처는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컴파운드라는 이제 재단이 2017년도 이제 설립돼서 2018년도까지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베인캐피탈 등 같은 유수한 VC들한테 100억 가량의 이제 펀드레이징을 마치고 네. 그들이 이제 다이를 활용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네.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의 활용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기게 된 것이죠. 또 이들은 또 이더리움을 이제 프로토콜에 예치를 하고 또 이더리움을 빌리고 싶은 어떤 사람들한테 디지털 자산을 이제 빌려주면서 하나의 은행처럼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은행을 살펴보면은 리테일 어떤 유저들한테 결국에는 자금을 예치받고 그 예치된 자금으로 누군가한테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실현한 게 컴파운드라는 그 프로토콜입니다. 네, 그리고 좀 우리가 2018년에 있었던 크립토 윈터라던가 네네. 지금 디파이 썸머처럼 이렇게 계절에 좀 비유를 하는데 네. 디파이 썸머는 언제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좀 네. 자세하게 설명해 네, 주실까요? 디파이 썸머는 2020년도 이제 중순부터 이제 2021년 중순까지 약 1년간 네. 굉장히 큰 유동성 장을 이루면서 네.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파운드라는 그 프로토콜에서 네.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컴프라는 토큰을 에어드롭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네. 이 디파이라는 하나의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치를 했는데 100만 원에 상응하는 만약에 토큰 혹은 네.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상품으로 준다고 하면 이게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겠죠. 이것이 네. 굉장히 하나의 큰 충격이었고 또 다시 말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야 100달러를 혹은 100만 원을 예치했는데 또 이거의 가치 100만 원이 또 어떤 상품으로 이게 온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프로토콜 아니냐. 그리고 투자자로 봤을 때 큰 수익이 나는 하나의 프로토콜 아니냐라고 이제 바이럴이 일어나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토콜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은행 질서에 익숙하신 어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을 덧붙여 보면 어떤 식이냐면 새로운 은행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 은행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예치도 받겠다고 하는데
예치를 하고 대출을 해주는 사람한테 이 은행에 주식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주인이 없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엄청 이걸 많이 쓰게 되면 네. 주식이 막 뿌려질 거고 이 주식들을 사고 팔면서 내가 그 주식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이 은행이 내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약간 이런 이제 구조를 이 컴파운드라는 이 프로토콜에서 짠 거죠. 그래서 공짜로 컴파운드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해서 일종의 주식 같은 토큰인데 이걸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아주 대성공을 이루었죠. 네. 당시에. 당시에는 이런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의 프로토콜들이 토큰을 발행한 사례가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컴파운드라는 프로토콜에서 처음 2020년도 4월에 다오로 전환을 하고 네. 그다음에 2020년도 6월 달에 이 컴프 토큰을 이제 에어드랍하면서 어떻게 보면 디파이 썸머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디파이 얘기하면서 대출 예치 얘기를 엄청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디파이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요소가 네. 탈중앙화 거래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 덱스라고 부르는데요, DEX라고. 그 사실 이제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스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일반 어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 정서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 중앙화 거래소를 믿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갈 수 있는 중앙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코인을 바꿀 수 있지라는 요 아이디어 자체가 네. 아토믹 스왑이었는데 좀 잡설이 길었습니다. 요 아토믹 스왑이 어떤 프로토콜의 모습으로 구현된 것이 덱스라고 할 수 있을 네. 텐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 탈중앙화 금융에서 이제 거래소가 이제 나타난 거는 이제 유니스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니스왑. 네, 2018년도 이제 말에 나오게 된 이제 프로토콜인데 저희가 이제 2018년 말에 유니스왑이 출시되었을 때 이것이 왜 성공적이었는지 좀 살펴보면은 네. 다시 이제 2009년 비트코인부터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2009년도 비트코인이 출시되고 비트코인이 이제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는 2010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마켓이라는 이제 거래소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자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탈중앙화, 누구든지 간섭을 안 하는 하나의 어떤 자산으로서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의 거래가 그러면 거래소도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던 중에 사실 2020년도에 중앙화된 거래소가 나왔거든요. 네.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거래소가 첫 번째 거래소였다 보니까 많은 이용을 했겠죠. 하지만 이때 거래하는 방식 자체는 지금의 어떤 당근마켓처럼 A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면은 B라는 사람 팔겠다고 하면은 B라는 사람이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어떤 채팅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하나의 플랫폼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기라는 게 굉장히 만무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의 신뢰도가 낮아져서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때 비트코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 거봐라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탈중화된 하나의 자산이고 화폐고 이런 것들이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돼야 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시하게 된 것이 2017년 말에 이더 델타라는 이제 온체인상의 거래소를 구현한 네. 첫 번째 한 거래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 네. 온체인 위에서 기존 중앙화된 거래소가 이제 운영하던 방식인 이제 오더북 방식으로 거래소를 운영했어요. 이 오더북 방식은 뭐냐면은 결국 거래소에서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사자와 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사자랑 팔자라는 사람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이걸 매칭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즉시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뒷면을 보면은 마켓메이커라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거래를 넣어주고 거래를 빼고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즉시 교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그쵸.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진짜 저희가 마치 100원에 올리면 100원에 팔리는 효과를 것처럼. 이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오더북 방식으로 운영되던 그 컨셉을 이더리움 위 온체인에 그대로 옮겨온 게 이제 이더 델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뭔가 거래를 하게 되면 가스료라는 거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가스비 자체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 메이커들이 결국에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어떤 처지에
그 놓이게 되었고 또 그 거래를 도와주면서 받게 되는 수익이 점차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유동성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한 이더 데이터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서 이제 이더리움을 창시한 이제 비탈릭이 한 가지 이제 커뮤니티 제안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어떤 호가창 방식, 오더북 네. 방식으로 온체인에서 거래하지 말고 하나의 풀 개념으로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고 누가 왔을 때 그것을 교환하는 하나의 장소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제언을 했고 이것을 이 제언을 들은 이제 유니스왑은 자신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이제 만든 게 이제 유니스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오토매티드 마켓 메이커라고 어떤 자동화된 어떤 이제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A라는 자산을 C라는 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고 C라는 자산을 또 A라는 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덱스 거래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덱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디파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자 농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개념부터 조금 짚어주실까요? 네, 근데 이자 농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파운드 프로토콜이 네. 이제 컴프라는 토큰을 2010년도 6월달에 에어드랍을 하고 네. 그 토큰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는 토큰을 받았는데 이 100이라는 토큰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밖에 사실 유틸리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이 유동성을 그냥 활용을 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처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안했던 방식은 뭐냐면 그 에어드롭 받은 토큰과 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프로토콜에 예치하는 사람한테 결국 예치하는 사람한테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을 리워드로 주고 그다음에 네. 그 사람들이 예치한 유동성은 그 토큰 A라는 토큰과 B라는 토큰을 이제 교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거기서 또 발생된 수수료를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자한테 나눠주겠다. 이러면서 하나의 이자 농사라는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보통 네.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거기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마켓 메이커라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이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나게끔 도와주고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거액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런 유동성을 누군가가 맞춰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면 일반 그 사용자들 중에서 투자자들 중에서 이 유동성을 맞출 수 있도록 양쪽에 동일하게 이 코인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빌려주는 사람에게 그 대가를 주겠다. 요게 일종의 이자 농사의 어떤 원리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이자 농사로 유명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었나요? 또 이자 농사 이제 개념이 나오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니스왑에서도 이자 농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네. 향후 이제 만들게 된 모든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결국 이자 농사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유저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넘쳐나는 유동성을 이제 결국에는 거래소들이 자신들의 프로토콜에 이제 예치를 시키기 원했었고 네. 예치를 시키기 원하다 보니까 많이 예치가 돼 있어야지 은행으로서 역할을 또 잘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네이티브 토큰을 보상으로 줄 테니까 많이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이제 구도까지 이제 오게 되었었습니다. 이자 농사가 네. 한때는 엄청 잘 됐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뭐 이자 농사는 안 하겠다. 뭐 이제 그 귀농했다가 탈농을 선언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디파이 서머도 사실 이제 좀 빛이 바랬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요. 네네. 왜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한 건지요? 결국에는 이 디파이 썸머는 사람들이 새로운 개념을 처음 들었고 그 개념에 굉장히 공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동성을 이 디파이 시장에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토큰에 대한 가격이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유동성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마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디파이 썸머가 이제 끝이 난 건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 받았던 거버넌스 토큰, 그러니까 네. 컴파운드나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결국 사용한 대가로 준 거버넌스 토큰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하나의
사람들이 의문점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신없이 뭐 대출 받고 네. 예치하고 이자 농사 짓고 뭐 토큰 받고 했는데 그렇죠. 그 원인이었던 네. 그 거버넌스 토큰 자체가 네. 쓸모가 있는 것이었냐.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쓸모가 있는 것이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네. 결국에 이제 쓸모가 없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음. 왜 그러면 거버넌스 토큰이 쓸모가 없었냐라고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보면은 결국 컴파운드 프로토콜이 창출한 결국 수수료를 창출한 수익인 이제 수수료를 네. 그러면 거버넌스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받을 수 있었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사용했던 컴파운드 프로토콜은 상당히 많은 수익을 벌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거버넌스 토큰은 결국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줄 수 있다라는 하나의 나레이티브로 사람들한테 매입 어떻게 보면은 토큰을 이제 팔고 나서 그걸 가진 사람한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수익이라는 걸 줄 수 없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음표를 찍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투자기 때문에 투자 수익으로 귀결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귀결이 되고 지금까지 모든 거버넌스 토큰들이 이제 시장에 출하돼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거버넌스 토큰이 약간 그런 수익을 이렇게 배분해주는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가 보네요. 네, 요즘은 이제 다시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가 생기려면 네. 결국에는 회사의 이제 주식처럼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제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기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GMX라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자신들이 플랫폼 프로토콜 위해서 거래하는 수익의 70%를 유동성 공급자한테 주고 30% 수익을 거버넌스 토큰 홀더들한테 나눠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나레이티브가 그 사람들한테는 주식과도 같기 때문에 또 디파이가 앞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이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토큰들을 이제 시장에서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어떤 탈중앙화 거래소 시초가 된 이제 유니스왑에서도 최근에 프로토콜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아직 실현은 되고 있지 않은데 네. 이제 그런 어나운스먼트를 했고 트렌드가 결국엔 만들어지고 트렌드가 있네요. 계속 네.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 디파이 농부 조 선생 모시고 디파이 탄생과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